반갑습니다. 제3회 순천만 소화기 내시경 세미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조선의대 소화기내과의 박찬국입니다.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준영 교수는 소개합니다. 그 제목은 고령 환자의 다양한 위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령 환자의 다양한 위 질환에 대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얘기하도록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65세 이상 일단 고령이라고 친다면 2013년도에 벌써 12.2% 분들이 이제 고령이고요. 과거 95년도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33년도에 은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시점에 보면은 저는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점차 증가해 가지고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65세 이상이 한 30%,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더리 파퓰레이션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고령자에서의 위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위가 늙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은 고령자에서 위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냥 단지 피지올로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패솔로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지올로지컬 에이징은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패솔로지컬 에이징은 잘만 관리하면 좀 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먼저 현상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현상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현상을 보면 위가 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페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고령자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뭐 그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럴까? 근데 위가 고령자 위에서 그렇게 이제 그 리페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에이징이라기보다는 헬리코박터나 아니면 다른 크로닉 인설트의 결과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데이터가 점차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 피지올로지보다는 패톨로지 에이징으로 좀 이야기가 점차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시드 아닙니까? 공격인자 중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베이잘 에시드 아웃풋은 뭐 그냥 비슷하지만 피크 에시드 아웃풋은 점차 떨어지는 게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펜타가스트린 스티뮬레이티드 펩신 아웃풋 또한 고령자에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고령자에서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나 헬리코박터 등등을 고려하고 어드저스트를 해보면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령자라 하더라도 위가 건강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면은 에시드 아웃풋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 보면은요, 이 표는 좀 복잡한데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1990년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네가티브나 포지티브나 1990년대 여기는 젊은 사람, 여기는 엘더리, 그래서 여기는 에시드 아웃풋입니다. 에시드 아웃풋. 그래서 1990년대에 젊은 사람들의 에시드 아웃풋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에시드 아웃풋은 떨어지고요. 이거는 헬리코박터 네가티브나 헬리코박터 포지티브 모두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헬리코박터 네가티브인 분에 비해서 포지티브인 분은 위산 분비능이 좀 낮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헬리코박터 포지티브나 네가티브 모두 나이가 드시면은 위산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위산 자체가 197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에서는 오히려 좀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에서는 에시드 아웃풋이 다소 떨어졌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에시드 아웃풋은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 그리고 설명은 잘 없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헬리코박터가 없다면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공격 인자를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은 위에 에이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데이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피지올로지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그 뮤코잘 디펜스 부분은 그냥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트로픽 가스트리티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막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무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신 분입니다. 무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신 분인데 마치 얼서 스카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은 애트로픽 체인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게스트릭 폴드가 공기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환자들을 통스토막이라고 부릅니다. 폴드가 거의 없는, 공기를 거의 안 넣어도 폴드가 거의 없는 통스토막. 그래서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는 이런 소견인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를 이제 엔트룸부터 바디 쪽으로 아트로피가 진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아트로픽 보도라는 걸 설정해서 좀 아트로픽해 보이는 부분하고 아트로픽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누면은 C1부터 C2 클로즈 1, 2, 3 오픈 1, 2, 3 해가지고 기무라 분류를 나눠서 하긴 하는데요. 저는 요거를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1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C1은 사실은 아트로피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위가 정상적으로 푼딩 뮤코사하고 엔트랄 뮤코사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주 아이들도 엔트랄 뮤코사에는 푼딩 뮤코사에 비해서 약간 내시경으로 봤을 때 색조가 좀 연하거든요. 그거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로 진단 붙이는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무라 다케모토 분류의 그 나쁜 점은 이제 C2, C3 뭐 이건 다 인정할 수 있는데 C1부터 아트로피라고 이제 붙임으로써 사실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다 보면 20대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사람, 헬리코박터도 없는 사람이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로 내시경 진단을 받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C1이고요. 사실은 아트로피가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분류에 따른 그냥 오해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무라 다케모토 분류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이런 멀티포칼입니다. 보도에 따라서 쭉 엔트룸부터 바디까지 쭉 진행하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말고 멀티포칼하게 오는 아트로픽 체인지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무라 다케모토에서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만 저희 병원 건진에서 이제 건진 선생님들이 트렌드가 어떤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진단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관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CSG가 이렇게 좀 있고 보면은 70대를 보면은요 거기다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하면 둘 합하면 거의 올모스트 100%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으로 크로닉 아트로픽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많이 주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직학적 검사로 잘했던 고려대학 한양대학교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한 지역에서 이제 그 랜덤 바이옵시를 한 거죠. 내시경 하면서. 그래서 이 정도 데이터를 우리가 좀 오히려 믿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바이옵시로 아트로피하고 메타플라지아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것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 내시경으로도 또 과잉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합이 100%가 넘는 숫자인데요. 보시면은 아트로픽 토탈에서 모든 사람으로 봤을 때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40%, 그 다음에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 37%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만 보면 45세 이하에서는 남녀 한 20%, 65% 이상이면은
남자 65세 이상에서 남자 60%, 여자 48%, 이 가운데는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아트로피 가스트라이티스의 조직학적 진단에서는 50%가 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리 결과하고 우리가 건진을 하면서 주는 아트로피 가스트라이티스하고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내시경 진단은 좀 과잉으로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서입니다. 고령자의 얼서는 젊은 사람의 얼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과거부터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짐작했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큰 궤양이 많고 궤양의 위치가 좀 더 프락시말에 위치한다. 큰 궤양이 많고 좀 더 프락시말에 위치한다. 이런 거죠. 프락시말에 위치한 큰 궤양, 크고 프락시말에 위치한다. 이게 이제 고령자의 위궤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 멀티플하고 딜레이드 힐링이 많다. 크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게스트릭 프라이어빌리티 힐링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앞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멀티플 얼서 많이 관찰되고요. 리프렉토리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리프렉토리한 그런 얼서들이 이제 종종 발견이 됩니다. 몇 달간 줘도. 근데 대부분 리프렉토리한 이유는 나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PI만 줘가지고는 이 정도만 힐링을 도달하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령자는 얼서 페인이 적고 헬리코박터가 좀 더 적고 NSAID가 더나 아스피린은 더 많이 드시는 게 이게 이제 고령자 위궤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고 작은 멀티플 궤양이 있는 66세 여성이고 이분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멜록시캄을 드시고 있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우리가 많이 보고 요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격인자가 있다고 공격인자를 다 끊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59세 남자인데요. 10년 전부터 아트리알 피브릴레이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흑색변이 나가지고 내시경 시행하고 PPI를 쓰고 아스피린을 끊었어요. 아스피린 끊었는데 아스피린 끊고 6일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이 있고 아찔한 양상의 어지러움이 있으면서 손자가 쓰러졌는데 브레인 MRI에서 이쪽 부위에 아큐트 인팍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이제 신경과 입원해가지고 제가 컨설트 가서 봤더니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은 이제 7일까지 가는 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스피린 끊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던 사람 중에 3, 4일까지 문제가 생긴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일주일부터 10일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분은 6일째 문제가 생겼고요. 프랑스에서 어떤 분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아스피린이 이제 용량이 작으면 로도스 아스피린에서 안티플레이트릿 이펙트를 보이지만 울트라 로도스 아스피린, 그러니까 7일에서 15일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아스피린이 울트라 로도스로 남아있을 때는 오히려 프로코아귤런트 이펙트가 있다라는 논문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함부로 끊는 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직검사 때문에 아스피린 끊거나 ESD 할 때 아스피린을 끊거나 이분 블리딩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아스피린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특히 이제 환자가 자세히 보시면 며칠간 흑색변으로 오셨던 거거든요. 멜레나, 그리고 내시경으로 봤을 때 비교적 깨끗하고 빨간 점 정도 있는 포레스트 2B, 2C 이 정도 해당하는 이런 아주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사실은 아스피린을 끊지 않거나 2, 3일 정도 끊고 바로 그냥 다시 드시도록 하는 게 사실 올바른 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스피린을 5일 이상 끊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ESD를 이제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만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는 아스피린을 이제 3일 혹은 4일만 끊고 이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환자가 좀 나이가 좀 많고 다른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고 영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바로 ESD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병동 주치의들한테 가이드를 내리는 거는 우리가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나을 끊고 입원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던 환자 중에 깜빡해서 끊지 않고 입원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입원 수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스피린을 끊지 않았음을 아는 그 순간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환자들을 다 집으로 다시 퇴원시켰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스피린 끊지 않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퇴원하지 않고 그대로 치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스피린 끊는 거 제가 꼭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GERD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GERD가 만 흔해지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흔한 이제 GERD 중에 히아타 허니아가 있으면서 심한 그런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는 주로 고령에서 흔한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시비어 에소파자이티스의 빈도는 나이에 따라가서 올라가고 시비어 합번은 그냥 비슷하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거나 이제 심한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저는 히아타 허니아가 증가하는 거하고 관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GERD는요, 심프텀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에소파자이티스가 이제 너드보다 에소파자이티스가 더 많고 약을 끊으면 릴랩스가 더 흔하지만 메인티너스 해주면 효과는 상당히 좋다. 이런 게 이제 고령자의 GERD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이제 후반부는 캔서입니다. 고령자의 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캔서 스크리닝 중에 가장 잘못된 캔서 스크리닝이 타이로이드 캔서 스크리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안영식 선생님, 고려대 안영식 선생님이 이거는 뭐 정식 논문은 아니고요. 레터인가 뭔가 하나를 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타이로이드 캔서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1년에 200명 정도로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타이로이드 캔서의 인시던스가 증가하고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은 크게 두 가지 바이어스가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리드 타임 바이어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이 60세에 진단이 돼서 65세에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신 분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57세에 암이 진단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똑같이 65세에 돌아가셨다면 자연스럽게 놔뒀으면은 60세 발견해서 65세에 돌아가신 거니까 5년 사시는 건데요. 건강검진을 해서 57세에 발견되셨으니까 암 진단으로부터 8년 사신 삶이 되는 거거든요.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빨리 발견됐기 때문인 거다. 이게 이제 리드 타임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60세부터 60세에 발견돼서 65세에 돌아가시면 적어도 위암이 무슨 암이 진단된 60세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로서 5년 살다 돌아가신 건데요. 괜히 건강검진 해가지고 57세 이제 진단이 되면은 57세부터 환자인 거고 8년간 암 환자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과가 뉴트럴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의 나쁜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리드 타임 바이어스. 똑같이 죽는데 괜히 빨리 발견됐다. 그래서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랭스 타임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상선에서 중요한 건데요. 암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고 천천히 자라는 녀석이 있고 빨리 자라는 녀석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어떤 암이 천천히 자라는 암이 있고 빨리 자라는 암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레귤러하게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고, 따라서 그거는 치료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친구처럼 죽을 때까지 안고 갈 수도 있는 암이었는데 단지 발견된 것일 뿐이고, 일부 어그레시브한 암의 일부는 어그레시브한 암의 일부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건강검진 인터벌 사이에서 발견돼 가지고 건강검진이 막상 중요한 암의 발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세팅에 비해서 헬스 스크리닝 세팅에서는 암이 발견됐을 때 원래부터 좀 이렇게 경과가 나쁘지 않을 좋을 암들만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랭스 타임 바이어스입니다. 이 두 가지 바이어스 때문에 건강검진은 항상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대부분의 암은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스크리닝을 하면은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그래서 안 한 거에 비해서 서바이벌 게인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아이 때는 스크리닝 해봤자 도움이 없을 테니까요. 일정 나이부터 하면 서바이벌 게인이 있을 텐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이를 많이 드시면 연세를 많이 드시면 또 서바이벌 게인이 또 점차 줄어들 겁니다. 앞에 두 가지 리드 타임 바이어스하고 랭스 바이어스 말고 에이지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점점 증가할 텐데 줄어들 겁니다. 위암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만약 그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크리닝해서 손해를 보면, 그래서 맥시멈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라는 걸 따져보면 여기인데요. 여기가 나이가 몇 살일까? 75세일까? 80살일까? 이제 85세일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미국 애들이 콜론에 대해서 스터디한 걸 봤는데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때 콜로노스코피를 하면은 콜로노스코피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일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서바이벌 게인이 3일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그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막 똥 싸고 무척 힘든데 한번 검사하시겠습니까? 서바이벌 게인이 안 하시는 거에 비해서 하시면 3일 더 사신다고. 네. 결과가 좀 잘못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합병증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그 슬라이드 못 만들었거든요. 위암 검진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지난달 의협지에 나왔습니다. 의협지에 나왔는데 그게 보시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까지 않았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까지 않았는데 예전부터 흘려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그러니까 75세, 40세부터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어서 데이터의 그 정확한 퀄리티는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45세부터 75세까지는 건강검진, 그러니까 위암, 내시경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5세부터 85세까지는 위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서바이벌 게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85세 이상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더 빨리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표를 맞춰보면 여기서 이 언저리가 75세부터 85세인 거고요. 85세 이상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5세 이상에서는 건강검진을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현재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의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니까요. 요거를 보건복지부 폴러스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작년까지는 건강검진 해주더니 왜 내년부터 하지 말라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들 화내가지고 또 여당을 찍지 않고 또 야당을 찍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연 또 이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나는 빨리 죽어도 좋으니까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거 정책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Expected Survival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내가 지금 65세다 그러면은 남자는 17년, 여자는 21년 사는 게 이제 Expected Survival이고요. 80세면은요, 80세면 남자는 76세 10.6년, 여자는 9.9년 사는 거.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건강검진 스크리닝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니멈 Expected Survival이 10년입니다. 즉 Expected Survival이 10년은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Expected Survival이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건강검진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평균이니까요. 80세지만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Expected Survival이 10년 넘을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65세라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나쁘면은 스크리닝이 필요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디비주얼라이즈해서 잘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또 나쁜 점 중에 하나는요, 이건 어느 서전이 얘기한 법칙인데 홀로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It is difficult to make asymptomatic patient feel better.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인데 뭔가를 해줘가지고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스크리닝은요, 일단은 내가 더 오래 살게 됐다라는 막연한 감정은 갖게 될지 모르지만 위암 발견해가지고 서브토탈 게스트릭티브 해줬는데 컨디션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에이시프토마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콜로노스코피를 했을 때 걔네들은 76세 이상에서는 루틴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거에 대해서 against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이 건강검진 관련된 이제 정책을 세우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75세까지는 A, 76세부터는 그리고 85세는요 D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EU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대. 요거는 76세부터 80 루틴이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권하는 거 말고 건강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본인도 원하고 뭐 그러면은 해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인 거고요. 85세가 넘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해주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게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진 공고안에도 이런 부분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반영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에서 이런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이런 거죠. 데이터 근거합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만 증가하지 그 서바이벌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위암 가이드라인 예전에 한번 저도 참여해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여기 나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걸 좀 넣을까 말까 했는데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more is not always better. 많다 꼭 좋은 게 아니다. 언젠가 스톱해야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85세 나왔으니까 일단 85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우리 의사들이 먼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암 케이스 몇 개 보여주려고 합니다. 캔서는 고령자에 많고요. 스토마 캔서는 런 캔서 다음에 고령자의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잘 보십시오. 얼리 캔서하고 어드밴스드 캔서가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캔서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안 하고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2번, 4번. 근데요, 얼리 캔서는요, 수술하고 하고 수술 안 하고가 훨씬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요, 그 고령자에서는요, 고령자의 조기위암은 치료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8세 환자가 AGC 옵스트럭션 오면 당연히 나이가 많아도 이건 스크리닝 세팅이 아니니까 내시경을 해서 치료해주면 좋아지시겠죠. 물론 좋아지시겠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자꾸 만납니다. 이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요. 환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여서 잠시 입원하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대상포진. 근데 병원에 간 김에 그냥 위내시경에서 위암이 발견돼서 오셨더라고요. 물론 배 쪽이 아픈 거겠죠. 대상포진이 배 쪽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배 쪽에 생겼고 대상포진이 있었으면 그걸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왜 내시경을 하냐 이겁니까? 왜 내시경을? 이 할아버지 또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이 있었어요. 왜 내시경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85세 스크리닝 엔도스코피 하면은 죄악인 나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나이인데 왜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파일로리 넘어가는 뒤쪽에 이런 캔서가 있어서 치료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도 상담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위암은요 내추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제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책에서 보인 건 아닌데 암이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빨리 자라는 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빨리 자라는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령자에서 암이 발견되면 좀 지켜봐도 괜찮다. 지켜봐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자라면 그때 치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80세 할아버지인데요. 6개월 전에 PCI를 했어요. 아스피린, 클로피도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 발견됐고 EGC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시경 치료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일단 내시경 치료한다고 쳤을 때 이 환자에게 내시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를 쓰고 있는 것을 잠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폴리시는 클로피도그램을 일주일 끊고 아스피린은 유지하면서 한다. 이게 이제 폴리시인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러다가 환자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나 심장 때문에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 환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80세 남자고 6개월 전에 PCI해서 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이러한 검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검사를 하면 안 된다.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를 더 빨리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다행히 그 환자는 클로피도를 끊고 아스피린 해가지고 용케 별일 없이 넘어가긴 넘어갔거든요. 근데 절대로 검사를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79세 할머니가 내시경에서 뭐가 발견돼서 왔는데요. 바이옵시가 시그널 링스의 카시노마였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가? 고민인 거죠. 아웃사이드 바이옵시는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라 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봤더니 시그널 링스는 적어도 미니멈 섞여 있는 거거든요. 언디퍼렌시에이티드하고 디퍼렌시에이티드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한테 설명을 가족분들하고 같이 표준 치료는 수술할 상황인데 나이 때문에 고민인데 잘라볼 수 있는 크기긴 한데 비급여로 시술을 해보고 해보자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도 작고 당뇨도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고 경성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놨는데 매출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가족끼리 상의했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자. 오케이 그래서 내시경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오셨어요. 아드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다시 상의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약물 치료는 없냐. 그래서 치료 안 하면 안 했지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시 갔다 와가지고 내시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자세히 써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ESD를 하기로 했습니다. 꼬셔가지고 그래서 내시경을 했거든요. 또 확인 프로시저 뭐 그냥 했는데요. 이 결과가 SM 인베이존 250 마이크로.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열심히 봐가지고 교수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보일 수 있는 정도는 하나. 아니 뭐 전공이 1년차도 그냥 봐가지고 득지 보이면 3개. 펠로우들이 몇 개 찾으면 2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요. 그러면 프레젠트 3%면 뭐 처음 배우는 전공의들이 바로 봐도 막 있는 정도의 림페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할머니 오셔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렸죠. 길게 해가지고 수술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사인 넣어서 병원 마크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족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라고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했습니다. 고민입니다. 이런 환자를 만나면
이런 고민은 처음부터 보면은 처음에 모더레이트 디퍼런스 아데노카시노마 79세 당뇨 있는 조그만 할머니고 그냥 약해 보이는데 치료할 건가? 두 번째 시그널 히스테리아는 수술로 바꿀 건가? 마침 가족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잘됐다 해가지고 치료를 안 할 건가? 이런 거 고민입니다. 그래서 ESD 병리 결과 본 후에 어떻게 추천할 건가?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서요. 사실을 따져보면 75세 이상에서는 엔도스코피를 한다고 서바이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데이터인 상황인 거거든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10분 동안 저는 저희 병원 데이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도스코피 리섹션을 하면 컨벤셔널 인디케이션에서 성적이 어떻고 익스펙티드 인디케이션 성적이 어떻고 비하인드 익스펙티드 인디케이션 성적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통 논문을 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상담할 데이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환자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상담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엔도스코피 리섹션을 하고 디퍼렌시에이션 했었는데 큐러티브 리섹션 나오면은 아웃컴이 어떤지 넌 큐러티브 리섹션 나오면 아웃컴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과거부터 모아왔고 이런 걸로 퍼블리케이션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 데이터를 이제 3년 이상 작년에 잘랐을 때 3년 이상 팔로업 된 환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적이 있고요. 엔도스코피지에서 실리 곧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2011년까지 데이터인데요. 처음에 EMR 케이스 포함되어 있거든요. 큐러티브 리섹션 레이트는 83%, 합병증은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그래서 지금은 한 8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컬 리커런스는 2명 있었습니다. 즉 디퍼렌시에이티드 타입이었고 큐러티브 리섹션 된 사람 중에 로컬 리커런스 2명. 이 2명은 예전이니까 수술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익스트라 가스트릭 리커런스. 위 밖에서 리커런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간전이나 림프전전이나 뼈전이나 이런 거죠.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는 게 익스트라 가스트릭 리커런스거든요. 또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 명은 컴플리트 리섹션이었고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으로 보았고 EMR-P를 했는데 이분은 림프노드 리커를 했습니다. CT에서 림프노드. 그 레프트 게스트릭 노드가 커져가지고요. 그거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약간 얼서가 있는 타입이었는데 컴플리트 리섹션이었고 봤더니 SM 인베이전이 약간 있었던 환자였거든요. 이분은 리커를 했는데 림프노드 리커를 했는데 멀티플 리커를 하셔가지고요. 수술을 큐러티브 리섹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익스트라 로컬 리커 한 사람은 여기 2명 있고요. 그다음 메타크론스 리커는 전체적으로 4%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익스트라 가스트릭 리커런스가 2명 있는데 이 한 명은 레프트 게스트릭 노드에 리커해가지고 수술해서 살았고 이분이 돌아가신 the only one unhappy outcome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1460명 중에서 한 명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위암 수술의 전체적인 서저리의 평균 사망률이 0.9%, 메이저 병원의 현재 평균 사망률이 0.1%거든요. 1000명에 1명 내지 2명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서지컬 모탈리티 생각해 보면 큐러티브 리섹션 됐을 때는 오케이 엔도스코피 리섹션 충분하구나. 그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넌 큐러티브 리섹션 된 경우거든요. 15%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테랄 마진 포지티브고 림프노드 리스크가 높은 건데 라테랄 마진 포지티브면은 EMR을 한 번 더 해주거나 아니면 아블레이션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는 70%였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2%가. 근데 어떤 병원은 ESD를 했는데 수술을 하도록 레코멘드 해야 되는 이 환자 중에 실제 수술하는 환자가 절반이 안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곤란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 데이터로 보면은 이 70% 말고 수술 안 한 사람 40% 중에는 환자가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수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컨커미턴트 디지즈나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한 20% 정도가 리퓨즈한 거거든요. 요거를 0%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면은
옵저베이션 그룹이 80명이었는데 80명 중에서 6.3%가 캔서 프로그레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저리 그룹에서는요 194명이었는데 한 명이 리커해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그룹은 6.3%, 서저리 그룹은 0.5%, P-밸류는 이렇고 분명히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유니베리티 아날리시스, 멀티베리티 아날리시스 해도 이제 분명히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non curative resection 중에 risk of lymph node, 즉 저기 SM, deep SM 인베이전이 있거나 림페틱 인베이전이 있을 때는 수술하는 게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빼고 이제 유니베리티를 보서 이걸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게 평균 나이가 63세 정도 되니까요. 어디셔널 서저리를 한 사람하고 노 트리트먼트에서 실제 얼마나 사는가 봤더니 뉴모니아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술 안 하신 분은 5년 서바이벌이 90%, 아니 80%, 수술하신 분은 5년 서바이벌이 90%, 그래서 한 10% 정도의 서바이벌 게인이 있습니다. non curative resection일 때 수술하면 서바이벌 게인이 분명히 있는데 한 1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는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자 상담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커에서 나쁜 문제가 생겼던 환자들 초기 사진들을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큐러티브 리섹션이 되면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이 1% 미만이니까 오케이. non curative 리섹션이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수술 안 해도 5year survival이 90%, 80%, 80% 정도 나오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나 환자의 희망이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상담할 때 이런 단어를 좀 이용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그 정형외과 교수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즉 뭐 그렇게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는 중요한 숫자다. 중요한 숫자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단칼에 그냥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준호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가로르변의 소화기내과 김영입니다. 교수님 작년에도 좋은 강의 해주셨고 올해도 또 명쾌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커런스한 두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2006년도에 수술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리커런스 케이스였는데 5년 가까이 되다 보면 CT를 팔로우를 어떻게 하시는 이 사람은 그 컴플리트 리섹션 했고 SM은 됐는데 멀티플 림프노드로 됐다면 그 전에 팔로우 CT가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3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CT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항상 걱정이어서 봤는데 CT가 림프노드를 다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환자 사진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CT에서도 림프노드가 좀 애매한 정도로만 커져 있었거든요. 근데 열어봤더니 주로 메이저 베슬이나 주변 장기에 벌써 인베이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1년 전 CT에서는 뭐 전혀 클루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우리가 1년 간격으로 이제 찍는 거를 6개월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 환자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환자 한 명 때문에 1년 간격으로 하던 거를 6개월로 줄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 환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교수들이 좀 편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우 폴리시가 저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3년까지는 6개월 한 번씩 팔로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간격을 하고 있는데 경험하신 선생님하고 또 동조자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5년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찍었고 그때는 클루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로 75세가 넘어가면 85세 그 사이는 해서
서바이런스 엔도스코피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세부터 75세까지는 우리나라 암검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는 환자가 그 메타플라자가 인데스 메타플라자가 있는 사람, 아트로피ክ 가스트라이티스 있는 사람 또는 헬리코박터가 같이 동반된 사람,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2년마다 한 번씩 팔로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 경우에는 좀 더 자주 하십니까? 선생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마 답이 없는 건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 아니면은 6개월 간격으로 40년간 내시경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간격을 추천하더라도요, 몇 번 처음에는 이제 메타플라스텍 있다, 아트로피가 있다, 헬리코박터 있다 그러면 겁내거든요. 3개월 후에 받으라고 그래도 받고요. 6개월 후에 받으라고 받은데 처음에는 공포감 때문에 받는데요. 몇 번 받으면은요, 처음에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막 그러다가 몇 번 또 지나면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10번쯤 받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팔로우업이 6개월 간격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단축시켜 놓으면은요, 어차피 유지가 안 되고요. 쭉 가다가 끊어져 버리는 기간이 생기고요. 끊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셔널 폴리시로는 2년 간격으로 가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자꾸 재발로 자꾸 병원에 찾아오더라도 6개월 간격까지 단축시키는 건 좀 곤란하고 1년 간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건강검진이나 모든 검사가 센서티비티가 100%가 아니라는 걸 환자한테 명백하게 디클레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암도 아무리 잘하는 의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 내시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위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서종옥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85세 초고령 나이 등등 나오는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한 살, 2살 아이들은 한 40만 명? 우리 인구 통계가. 제 나이 한 50대 중반 돼가는 데는 한 90만 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85세 이상 넘어가니까 거의 뭐 9만 명 밑으로 톡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건강 시대라는 건 좀 착각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 85세, 90세 되면은 어찌됐건 1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로 푹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내시경 할 때 위험 요소가 없다 그러면은 효도 차원에서 해드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돼 있으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여기 잘 알겠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효도를 하려면은 보통은 그래도 조금 폼나는 의료기관에서 좀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내시경만 하나 달랑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드리면 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리고 어머니만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어머니, 아버지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해드려야 되거든요. 하려면 한 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400만 원이 필요한 건데요. 보통 직장인이 그냥 안 써도 되는 공돈 400만 원 쓰려면은요, 보통은 과장은 절대 못하고요. 아주 뭐 대기업 부장 정도는 뭐 할까 말까고요. 상무 정도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40대 후반, 50대는 돼야지 하는 거고요.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적정한 나이를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 검진만큼 불효가 없다. 효도 검진할 생각이 드시면 휴슈 관광식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이다 가서 온천 한번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 검진만큼 불효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믿는 편입니다. 실제로 고령자에서 수술하다 문제 생긴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는 안 하는 게, 불필요한 검사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요. 제 생각은 예, 저희 병원에 오면은 장인, 장모 다 내보놔도 한 50만 원 밑으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효도 금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실제 85세 되면은 그렇게 이제 건강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그 수가 아닌데 우리가 어떤 통계학적으로 거기에 검진의 잣대를 좀 들이대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질문하시려고. 네. 제 아마 주제가 검진으로 흘러버려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85세 검진인데 당신은 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은 국가에서 그런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합당한 도의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모든 데이터의 리미테이션 69세까지의 이제 엔데믹 스터디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69세를 리미테이션으로 잡고 그 이상 데이터는 아느냐 하면 아마 그런 문제고 이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고 동의가 필요하지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위검사 할 때도 1년이 왔냐 스크린이 간격이 1년이 왔냐 2년이 왔냐 그런 것도 사회적 합의의 결론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책상 의료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의 파일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니까 이 의료의 공급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그럴 거냐 아니면 수용자의 업체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제 최근에 경험했던 얘가 93세 여자 할머니인데 콜론 캔서 수술을 했습니다. 과연 할 건가 말 건가 하는데 퍼포먼스가 일단 좋고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분은 나중에 100세까지 하더라도 스스로가 옷을 입고 식사를 챙겨서 하고 본인이 거주를 할 거라고 가능할 정도 퍼포먼스가 있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하고도 하는데 그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나라하게 우리 이진영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 없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